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결산 다음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우리가 앞 시간에 손익계정의 마감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정을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무상태표 계정의 장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는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분계도 필요 없어요. 자, 재무상태표 계정의 장부 마감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당기의 재무상태가 보고된 이후에도 잔액이 0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차기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마감을 하세요. 이렇게. 자, 1번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첫째, 자산 계정은 말이죠.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대변에다가 차변 금액만큼 차변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적어요. 차기 2월. 그래서 이거 차기 2월이라는 계정은 마감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2월로 기입하여 일치시킨 후에 다시 차변에다가 그 금액만큼을 전기 2월이라고 기입한다. 좀 이따 해보면 여러분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차기 2월, 전기 2월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마감하는데, 자산은 여기서 말한 대로 잔액이 차변에 남으니까 차기 2월은 대변에 기입하고 다시 동일한 금액을 차변에다가 전기 2월이라고 기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와 자본은 말이죠.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차기 2월을 차변에 기록해요. 차변에다가 대변 그 잔액만큼을 차변에다가 차기 2월을 기입하고 합계를 일치시킨 다음에 대변에다가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을 전기 2월이라고 기입한다. 이런 얘기. 자, 이거 해보면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장부로 돌아가서 우리 장부가 지금 2페이지에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이. 자, 이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은 자산인데 잔액이 차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차기 2월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잔액이 얼마냐? 113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니까 63만 원이죠. (63만 원) 차기 이후. 그리고 차변 합계를 기록해요. 계산기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113만 원 계산하셨죠? 대변도 합계를 구해요. 113만 원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다가 반대쪽 차변에다가 전기 2월이라고 적고 63만 원. 자산을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기 때문에 자산 계정은 전부 다 차기 2월이 대변에 가고 합계 구한 다음에 두 줄 긋고 차변에다가 전기 2월 해서, 이건 언제를 의미하냐면 날짜를 우리가 다 생략을 했는데 사실은 장부에서는 날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12월 31일이 되겠고
여기는 날짜가 이 날짜가 되죠. 1월 1일.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엔 전기 2월이라고 부르는 거고 2019년 12월 31일에는 그것을 차기 2월이라고 한다. 날짜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12월 31일, 여기는 1월 1일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기로 실제로 장부를 쓸 때 다 이렇게 주판 대고 또는 자를 대고 볼펜으로 줄 다 긋고 마감하고 이렇게 다 썼었어요. 자, 자산 하나 더 있네요. 네. 대변에다가 자산은 똑같아요. 마감하는 방법.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이라고 적고 67만 원. 잔액이 67만 원이에요. 저는 여러분 눈에 띄라고 빨강색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굳이 빨강색으로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 장부 쓸 때 이런 중요한 금액들은 빨강색 볼펜을 쓰기도 해요. 차변합계 계산을 해서 합계 구하시고 대변합계 계산을 해서 합계 구하시고 두 줄 긋고 마감한 다음에 자산은 전기 2월은 차변에다가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도 자산이니까 동일하게 12월 31일 차기 2월 50만원 합계 구해서 50만원 대변도 합계 구해서 50만원 똑같은 금액으로 전기 2월 50만원. 자, 이제 부채죠. 부채는 차기 2월이 반대쪽 차변에 오게 됩니다. 12월 31일 차기 2월 70만원. 차변합계 계산해서 70만원. 대변합계 계산해서 70만원. 똑같은 금액을 이번에는 대변에다가 부채니까 대변에 전기 2월 70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을 마감하겠습니다. 자본 중에 자본금 역시 부채와 마찬가지로 12월 31일 차변에 차기 2월 100만원 차변합계 계산해서 100만원 대변합계 계산해서 100만원 똑같은 금액을 대변에다가 1월 1일 전기 2월 100만원
이렇게 차기로 가져가는 거. 자, 수익과 비용은 마감했고 또 하나 마감할 것이 하나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네. 이것도 가져가야 되죠. 12월 31일 차기 2월 10만원, 차변의 합계 구해서 10만원, 대변의 합계 구해서 10만원. 똑같은 금액이 대변에 전기 2월 10만원. 그런데 여기다 하나 참고사항 하나 더. 말이 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이제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 말이 언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시점에 이 말이 나오는데,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시점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결산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2020년도 차기로 2월 했을 때는 물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개정 과목을 살짝 바꿔서 사용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이다. 전기에서 2월 된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에 강제로 이렇게 입력하는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주고 차기로 2월 시켜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시험지에 줄 때는 거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전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결산할 때 쓰니까. 그런데 차기로 2월에서 2020년도 거기에 전기분을 입력할 때는 전기 결산이 끝난 뒤에 옮길 때는 이것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바꾸어서 쓰고 있어요. 같은 이익잉여금이에요. 같은 이익잉여금인데 결산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까지 미리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 개정, 자산부채 자본을 다 마감을 해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교재로 와서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마지막 단계죠. 장부 마감이 끝나면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의 핵심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산부채 자본계정의 잔액을 이용해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돼요. 잔액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도 다 집계가 됐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이용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이 다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습지로 가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4페이지에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전산에서 보면은 양식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 이게 이렇게 T 계정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되어 있고, 차변 대변 이렇게 T자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T 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하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날짜하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날짜의 표기 방법이 달라요. 재무상태표는 몇 년 몇 월 며칠, 손익계산서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자,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잔액을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산은 우리 장부마감 다 끝났으니까 전기월만 여기로 다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자산 밑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현금이 있을 거고, 현금이 63만 원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다 63만 원, 630000.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있을 거고, 보통예금이 얼마 있었나요? 67만 원 있었네. 67만 원, 670,000.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단기 대여금이 있었네요. 50만 원.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하면 자산 끝. 그 다음에 부채는 대변에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부채가 단기 차입금이 하나 있었어요. 70만 원 있네요. 전기 2월이. 그래서 대변에 부채 단기 차입금 700,000. 그리고 자본이 있었죠. 자본금 100만 원 있네요. 전기 2월이. 자본금 1,000,000. 또 하나, 가만있어 봐서 부채에다 넣으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뭐 대변은 같은 대변이지만 자본은 요 밑에, 제가 자본이라고 표시한 데다가 자본금에다가 자본 밑에 자본금을 넣어야 맞겠네요. 그리고 자본이 하나 더 있었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 10만 원. 그래서 기말 자본은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 만들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 항목이 수정전 시산표 만들 때는. 근데 결산 끝나고 나니까, 장부 마감 끝나고 나니까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이때 기말 자본이 110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일어난 것이 자본으로 유입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은 자기 자본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는 뭐냐?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손실이 나게 되면은 이 자본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식이다.
계속 좋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회사가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지경에 오는 거죠. 청산해도 주주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자본 잠식이 되면 요 자산이 다 뭐가 되니까 부채니까 이 자산 다 처분해 가지고 채무 이행만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기업이 청산에 들어간다 하면 주주는 어떻게 주식이 다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회사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데 주주 지분이 뭐가 있겠어요? 주주 지분이라는 건 이 자본금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는 게 주주 지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주는 그냥 빈털터리가 된다. 이거 처분해가지고 요거 은행이 부채 전부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산의 합계하고 부채 자본의 합계가 정말 맞는지 한번 볼까요? 10만 원이 추가됐지만 맞아야 되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다 더해보니까 60에다 60, 120에다가 10, 130, 180이네요. 차변의 합계, 자산 합계가 180. 대변의 합계, 부채가 70, 자본이 110, 180. 이렇게 없었던 자본이 여기에 들어갔지만 역시 자산은 부채와 자본 합계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다. 항상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산에서 재무상태표를 딱 열었을 때 자산하고 부채 자본의 합계가 틀리면은 빨간 글씨로 딱 나와요. 안 맞다 하고. 그건 아직 결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결산이 미처분 이익요금이 아직 대체가 안 된 거예요. 뭔가 단추를 어디서 하나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면 계속 에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그대로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임시계정으로 집합손익계정 만들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오는데 그때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당기순이익으로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러면 차변이 뭐였어요? 급여 3만원 비용이 그 다음에 10만원을 당기순이익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수익이 두 건이 있었어요. 이자 수익하고 이자 수익이 8만 원이었나요? 5만 원이요. 5만 원이 있었고 수수료 수익이 8만 원이었나 봐요. 그거 그대로 오는 거다 이거죠. 그거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까지 이건 뭐 합계를 구해보면 이것도 역시 13만원 대변 13만원. 근데 손익계산서 양식은 이 양식은 앞으로 거의 안 쓸 거예요. 이 양식은 이제 우리 책에 제가 외우세요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 꼭 외워야 되는 손익계산서 양식은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별로 순서가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써나가는 순서. 영업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영업수익인 매출액부터 기록해가지고 맨 끝에 당기순이익까지 기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 양식을 암기해야 되고요. 이거는 아주 약식으로 표시한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약식으로 표시한 것은 뭐냐? 수익은 몽땅 대변에
비용은 몽땅 차변에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도 약식으로 표시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건 절차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아니에요. 절차적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총이익 먼저 구하고 영업이익 구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 구하고 맨 나중에 당기순이익 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적 구성 요소를 여러분은 외워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오늘은 약식으로 이렇게만 한번 작성을 해봤다. 한번 해보셨는데 이것이 회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것은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회계의 순환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회계 실무자 교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서 거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분계하고 전기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산표를 만들고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손익계정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하고 마감하기 전에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한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끝나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며 시험도 그쪽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앞으로 공부할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캔의 회계의 순환 과정. 지금까지 했던 거. 자,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회계상 거래다라고 하면 뭐예요? 분계를 해야 된다. 분계가 되면은 바로 전기를 해야 돼요. 전기가 일어나는 것까지를 우리가 여기까지를 일상 업무라고 한다면 12월 달 결산 기간이 되면은 우리는 결산 예비 절차로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서 그동안 전기와 분계가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제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하는데 결산 수정 분계에서는 뭐 주식 가격이 올랐냐 떨어졌냐 이런 거라든가 환율이 어떻게 되었냐 하는 거라든가 보험료 이런 거 기간 발생 주의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끝나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결산 본절차라고 하는데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데 이 총계정 원장을 마감할 때는 손익계정 먼저 마감하더라 하는 거예요. 손익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서 수익은 모두 대변으로 비용은 모두 차변으로 집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잔액은 어디로 간다? 자본으로 간다. 그죠? 그때 사용하는 개념 과목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기로 넘어가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서 이용된다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자본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걸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뭐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잔액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잔액만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만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회계에서 이용하는 재무제표는 요 두 개만 있느냐? 예. 더 있습니다. 더 있는 것이 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만드는 것까지만 할 거고 요거는 이런 것이 있다. 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의 핵심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라고 설명했느냐?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무상태라는 것은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각각 얼마인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 하면은 1년간 얼마의 수익을 올렸고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느냐.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단기 순이익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영업 성과를 따질 때는 영업이익을 관심을 가져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많으면 단기순이익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단기순이익은 영업 외적인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단기순이익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용을 잘 뜯어보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10,000원어치를 매출을 올려가지고요. 영업이익은 1,000원밖에 못 냈어요. 영업이익은 1,000원밖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입니다. 10%. 그런 회사인데 그 해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저기 부산 지점에 있는 지점 건물을 처분했어요. 지점 건물을 영업이 안 되니까 이제 회사 사세를 줄여 나가는 거죠. 지점도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그 지점을 30년 전에 샀었는데 10원에 샀었는데 30년 지나서 팔아보니까 1,000원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부동산이 자꾸 오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 이익이 얼마 났겠어요? 990원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건 영업 외 이익이에요. 2019년 그 한 해만 부동산 처분하는 바람에 그 수익이 부쩍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 9,900원이 포함돼 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10,000원 이렇게 나오네. 매출액이 10,000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 10,000원. 그럼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겠죠. 야, 이 회사는 파는 게 다 이익이야? 근데 내용을 뜯어봐야죠. 어떻게 해서 단기 순이익이 10,000원이 났는지. 부동산이 그렇게 많으면 해마다 팔면 되긴 되겠죠. 그럼 기업이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가요? 그래서 그러면 기업이 부동산이 얼마나 있지? 재무제표를 봐야죠. 재무제표에 건물, 토지를 보면 되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부동산이 또 얼마 있는지. 그러면은 이 회사가 금방 망하진 않겠구나. 왜? 투자 부동산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네. 아니면 건물, 토지가 아직도 많아. 그러면 영업 안 되면 또 부동산 처분하면 되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에 영업의 수익으로 부동산 처분 이익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올해는 좋았는데 재무상태표 보니까 투자 부동산, 건물, 토지 거의 없어. 이제 팔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아무튼 안 좋아. 올해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도 안 좋았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의사결정 능력이고,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숫자를 보고 뭔가 판단하고, 그게 바로 피드백이죠.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제공한 재무제표 이 자료를 보고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게 바로 회계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이게 현금 흐름표라는 건 뭐냐면,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을, 현금의 흐름을 말이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유형별로 구분해 가지고 나타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다 그러면 이제 뒤에 약간 설명이 나오는데,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구분을 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표. 이게 현금 흐름표. 또 하나는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는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익잉여금도 있었죠. 예.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 그룹이 있어요. 법인의 자본에는. 개인 기업의 자본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자본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잉여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그 주식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가 형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주주와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자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본 안에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본의 크기가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한 그 5가지 그룹별로 어떤 변동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변동표를 자본 변동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여러분 주석문 하면 뭐예요? 보충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다가 주석 번호를 붙여요. 재무상태표의 어떤 숫자에 아니면 어떤 개념 과목에 주 1, 주 2, 주 3 이런 식으로 넘버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서류 아니면 더 보강하는 자료를 더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주석이에요. 재무제표에 해당 과목과 금액의 기호를 넣어서 별지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스토리가 이 주석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자세히 분석을 하려면은 주석까지 다 봐야 돼요. 주석까지. 설명까지 다 봐야 돼요. 뭔가 여기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숫자 중에 뭔가 뒤에 있는 히스토리가 있다. 그렇다. 그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게 주석입니다. 주석. 그러니까 대개 주석을 잘 안 보죠.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나 그 회사를 자세히 재무상태표를 또는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려면 주석까지 다 읽어보면 완벽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 요 5개 외우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이론 시험 보는 사람으로서 기본이겠죠?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이미 다 외웠어요. 오늘까지 공부하면서도 몇 번씩이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로 3개만 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요 3개만 더하기 하면은 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느냐? 이론 시험에서 아래 보기 좀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넣어요. 그래놓고 1. 재무상태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 4. 원가 계산서 이렇게 딱 넣어요. 아니면 제조원가 보고서. 그러면 사람들이 제조원가 보고서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이건 재무제표 맞을 거야.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대개 다 그래요. 그리고 주석 뭔가 이름이 이상해. 요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답을 찍으면 틀린다 이겁니다. 주석 재무제표예요. 제조원가 보고서 아니에요. 재무제표. 제조원가 보고서는 외부에 공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무제표가 아니고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거 주석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옛날에는 그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회계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석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주석 안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건 뭐냐면은 2019년도에 이익잉여금 결산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뭐냐면 2018년도에 결산을 하고 주주총회를 2019년 2월 달에 하거든요. 2월 달에.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2018년 이익 난 거에 대해서 주총에서 결정된 거 있죠.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디 쓰겠다. 만약에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 뭐 10억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기록해 놓는 게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랍니다. 예, 그래서 전기에 이익 난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라는 것을 담아 놓은 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것은 재무제표에 포함은 하는데 그 자체를 재무제표라고 안 하고 주석을 재무제표라고 하기 때문에 주석 안에 포함된 자료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재무제표다 하는 말은 원래 틀린 말이에요. 예. 주석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석이라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표는 뭔 표냐? 예, 지금까지 한 거를 아주 요약을 해놨네요. 자, 잔액 시산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만들었던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자, 어떤 예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봤더니 자산이 39만원, 총 비용은 2만원이래요. 그러면 기말자산 더하기 총 비용이 41만원이고 이게 시산표 등식의 차변이죠. 대변이 기말 부채가 3만원이래요. 다 더해보니까. 그리고 요 자본 30은 기초자본이에요. 이게 기초자본. 그리고 수익은 총수익이에요. 그래서 시산표 등식의 대변이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이었죠. 예, 그것이 41만원. 시산표 등식에 의해서 딱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이제 결산 수정분계를 통해서 다시 수정후 시산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장부마감을 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익이 어디로 와요? 그대로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가고 여기 있는 비용이 어디로 가요? 그대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더니 6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요. 수익이 많아. 그 6만원이 당기순이익이죠.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이고 요 전 단계의 임시계정에서는 이것을 자본으로 대체했죠. 대체된 게 1로 가요. 1로. 그러니까 대체 과정은 지금 여기서는 그림으로 안 그렸지만 예, 우리는 앞에서 실습을 해봤다 이겁니다. 요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 이전에 미리 여기 이쪽으로 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아까 수정전 시산표 만들 때 자본은 30만 원이었는데 여기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자본이 36만 원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이 이익금이 미처분 이익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본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본은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본과 자본금은 달라요. 예. 자본 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묶어놓은 게 자본이에요. 자, 그래서 자본금, 자본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구분해서 들으셔야 된다. 구분해서 들으셔야. 자,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오는 자본은 왜 여기 시산표에 있는 자본보다 더 커졌느냐? 여기 있는 자본은 기초자본이요. 여기 있는 자본은 결산 후의 자본이니까 기말 자본이다. 그래서 여기 시산표에 있는 자산하고 똑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 왜냐? 이때도 기말 자산이었으니까. 또 시산표에 있는 부채, 여기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똑같아요. 왜? 이때도 기말 부채였으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건 자본만 달라졌다. 이때는 기초자본이고 이때는 기말 자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합계가 39만 원이요. 부채 3만 원에 자본 36만 원을 더하면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39만 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네.
자, 벌써 또 쉬는 시간이 됐네요. 이번 시간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을 알아봤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자, 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